이상한 말일 수도 있는데 나 너랑 키스하는 거 상상해봤어. 그녀가 작게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작게 웃으며 고개를 기울였죠. 이상하네. 나도 지금 너 입술밖에 안 보이거든.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문을 조용히 닫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괜찮겠어? 속삭이자 그녀가 셔츠를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내가 먼저 왔잖아. 입술보다 먼저 얽힌 숨결. 그것은 기억보다 뜨겁고 상상보다 깊었어요. 이 단단한 줄은 몰랐어. 조금 더 깊이 와도 돼. 지금 꽉 찼어. 그대로 속삭임은 그들만의 리듬이 되었고 서로의 안을 밀고 당기며 밤은 깊어졌습니다. 이재석은 올해 46살, 회사 과장직을 맡고 있는 평범한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15년, 고등학생 아들 하나를 둔 가장이지만 일 때문에 서울로 발령받아 올라온 지 2년이 되어 혼자 생활하는 이른바 기러기 아빠였죠. 연봉 6천만 원 정도의 중산층 가정으로 주말에만 가족을 만날 수 있는 외로운 일상 속에서 최근 한상민 부장님께 인정받아 승진이 가까워진 상황이었습니다. 회사 창립 기념식이 있던 그날, 재석은 검은 정장을 차려입고 호텔 연회장에 들어섰고 20년 넘게 다닌 회사지만 공식 행사는 여전히 어색했어요. 재석아, 이리 와봐. 48살의 한상민 부장님이 재석을 불렀습니다. 부장님은 승진 욕심이 많고 완벽주의 성격으로 유명했지만 후배들은 잘 챙겨주는 좋은 상사였어요. 부장님 옆에는 우아한 분위기의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우리 와이프 소개할게. 수연이야. 이 사람이 내가 늘 말하던 이재석 과장이야. 그 순간 재석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죠. 고개를 드는 그녀의 얼굴을 본 순간 재석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45살의 한수연, 결혼 18년 차에 중학생 딸을 둔 전업주부였습니다. 예전엔 회사를 다녔지만 결혼 후 그만두고 집안일에 전념하고 있었죠. 그녀는 고등학교 때 학교 최고 미인이었어요. 수연도 똑같이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침묵이 흘렀고 부장님이 다른 손님들과 인사하러 자리를 비운 사이 두 사람은 속삭이듯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말 수연이야? 맞아. 진짜 너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예전과 똑같았지만 세월이 만들어낸 깊이가 느껴졌죠. 재석과 수연은 고등학교 동창이었지만 같은 반은 아니었고 그때는 서로 알기만 했지 친하지 않았던 사이였어요. 그날 밤 재석은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한수연은 전교생들의 선망의 대상이었고 재석도 멀리서나마 그녀를 짝사랑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죠. 복도에서 스쳐갈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용기 내어 말 한 번 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자신의 상사 부인으로 나타났다니 권태로운 중년의 일상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운명 같은 충격이었어요. 며칠이 지난 주말, 재석은 평소처럼 집 근처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주말 오후라 사람들이 북적이는 시간, 채소 코너에서 양파를 고르고 있는데 익숙한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죠. 카트를 밀며 천천히 걸어오는 수연을 보자 재석의 가슴이 다시 한번 뛰기 시작했습니다. 수연도 재석을 발견하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짜 여기 살아? 완전 가까이 사네. 수연이 어색하지만 반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재석은 46살 치고는 젊어 보이고 매력적인 편이었고 수연도 결혼 후 살이 좀 쪘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야. 정말 가까이 사는구나. 재석이 친근하게 대답했고 두 사람은 잠시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부장님 부인이란 게 아직도 어색해. 수연이 작은 웃음을 지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어딘지 모를 외로움이 서려 있었어요. 강남 아파트에 살지만 외로운 전업주부의 현실이 느껴졌죠. 짧은 만남이었지만 헤어지기가 아쉬웠습니다. 며칠 후 재석의 집 현관문에 초인종이 울렸고 택배기사가 상자 하나를 들고 서 있었어요. 재석이 택배를 받고 송장을 확인해 보니 주소는 맞는데 받는 사람 이름이 한수연으로 되어 있어 이상했습니다. 같은 시각 수연의 집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죠. 자신이 주문한 화장품이 아닌 남성용 셔츠가 배달된 것이었는데 송장을 보니 이재석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 이름을 보자마자 며칠 전 마트에서 만난 동창을 떠올렸고 택배 회사에 전화해서 주소를 확인한 후 수연이 먼저 재석에게 연락했어요. 재석아, 택배가 잘못 온 것 같아. 재석은 수연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알아챘습니다. 아, 수연아, 나도 똑같은 상황이야. 이 두 사람은 약속을 정해 택배를 바꿔주기로 했고 저녁 시간 재석이 수연의 집 현관 앞에 섰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였지만 어딘지 쓸쓸한 분위기가 느껴졌죠. 미안해. 이런 일이 다 있네. 수연이 현관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오히려 이렇게 또 만나게 되어서 반가워. 재석이 택배 상자를 건네며 대답했고 짧은 대화였지만 서로를 의식하는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헤어지는 순간 두 사람 모두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고 일상에서 벗어난 작은 사건이 두 사람을 다시 연결시켜 준 것이었습니다. 수연은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 때문에 동물병원에 가야 했어요. 최근 식욕이 없어 보여서 걱정이 되었는데 병원 대기실에 앉아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참 자주 마주치네. 재석이 강아지를 안고 들어오면서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 그러네. 무슨 인연인지 수연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재석의 강아지는 예방접종을 받으러 온 것이었고 두 사람은 대기실에서 반려동물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고양이 키우는구나. 몇 살이야? 벌써 7살이 됐어. 요즘 잘 안 먹어서 걱정이야. 수연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진료가 끝난 후 재석이 자연스럽게 제안했어요. 시간 되면 커피 한잔 할까? 수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두 사람은 2시간 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이야기부터 현재의 생활까지 수십 년간의 공백을 메워가며 이야기했죠. 그때는 서로 말도 못 붙였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재석이 감회 깊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말 그래? 인생이 참 신기해. 수연의 눈에는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난 특별한 시간이었죠. 헤어질 때가 되자 두 사람 모두 아쉬워했습니다. 어느 새벽 2시, 수연과 남편 상민은 또다시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뭐라고 사는 거야? 집에서 빈둥거리기만 하고 상민이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나도 예전엔 일했어요. 당신이 그만두라고 했잖아요. 수연이 억울한 마음에 맞받아쳤습니다. 그때와 지금이 언제인데? 애들도 다 컸으면 뭔가 해야지. 상민은 아내에게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무관심하다가도 갑자기 소유욕을 드러내며 간섭했죠. 그럼 나가서 일하라고 하세요? 왜 집에만 있으라고 해놓고 그래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고 결국 참을 수 없었던 수연은 집을 나섰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걷다가 편의점에 들어갔어요. 같은 시각 재석도 잠을 이루지 못해 맥주를 사러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승진 스트레스로 잠이 오지 않았죠. 편의점에 들어서자 구석자리에서 울고 있는 수연을 발견했습니다. 수연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재석이 놀라며 다가갔어요. 수연은 재석을 보자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랑 싸웠어. 재석은 맥주를 사서 수연 옆에 앉았습니다. 이야기해봐. 혼자 끙끙 앓지 말고. 편의점 앞 24시간 카페로 자리를 옮겨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연은 남편과의 불화, 외로운 전업주부의 현실을 털어놓았고 재석도 자신의 답답한 중년의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새벽 4시가 되었지만 헤어지고 싶지 않았어요. 이런 말하면 안 되는데 집에 가기 싫어. 수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고 재석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재석아, 진짜 이상한 소리 같을 수도 있는데 말끝을 흐리며 살짝 웃은 수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나 너랑 키스하는 거 상상해봤어. 그 말에 재석이 천천히 눈을 들었고 수연의 시선은 피하지 않고 그를 바라봤어요. 뺨이 아니라 눈동자에 열기가 돌고 있었죠. 재석도 작게 웃으며 고개를 기울였어요. 이상하네. 나도 지금 너 입술밖에 안 보이거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일어났습니다. 편의점 앞 모텔로 향하는 발걸음이 자연스러웠고
30년 만의 재회가 이렇게 강렬하게 이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모텔 문이 닫히는 순간 서로의 눈빛이 잠깐 부딪혔고 그걸로 충분했어요. 진짜 괜찮아? 재석이 묻는 척하며 다가갔지만 그 눈은 이미 대답을 알고 있었죠. 내가 먼저 왔잖아. 수연이 말하며 그의 셔츠를 당겼습니다. 입술이 닿기 전 서로의 숨이 먼저 얽혔고 그 입맞춤은 단순한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기억보다 훨씬 뜨겁고 생각보다 훨씬 깊었죠. 이렇게 단단한 줄은 몰랐어. 수연의 손끝이 재석의 어깨를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지금 너한테 파묻히고 싶어. 재석의 손이 그녀의 등선을 따라 조심스레 흘러내렸습니다. 조금 더 깊이 와도 돼. 수연의 말은 속삭임이라기보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리는 명령 같았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다리를 벌렸고 준비된 듯한 따뜻한 중심의 재석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몸이 하나로 맞물 때 그녀의 입에서 짧은 숨이 흘렀고 그 소리는 마치 방안을 뜨겁게 적시는 음악 같았죠. 지금 꽉 찼어. 그대로 수연의 손이 그의 등줄기를 따라 내려갔고 재석은 박동처럼 천천히 그녀의 안을 밀어갔습니다. 움직임이 겹쳐지고 숨이 뒤엉키고 서로의 안쪽 깊은 곳을 닿을수록 눈빛도 목소리도 흐려졌습니다. 쏟아지기 전에 계속 느끼고 싶어. 수연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 떨림은 그를 더욱 깊이 이끌었죠. 더 이상 멈출 이유도 여유도 없었습니다. 새벽 5시 두 사람이 서로를 끌어안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수연의 핸드폰이 울렸고 화면에 저보라는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여보, 어디야? 상민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렸습니다. 재석은 숨을 죽이며 옆에서 듣고 있었어요. 친구 집에 있어요. 여기서 자고 갈게요.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친구가? 나중에 말해줄게요. 걱정 마세요. 통화가 끝나자 수연이 재석을 바라봤고 두 사람 모두 죄책감과 스릴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재석은 자신의 상사인 부장님을 속이고 있다는 현실을 깨달았지만 수연을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서 수연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괜찮아. 우리 잘못이 아니야. 재석이 수연을 품에 안으며 위로했고 그날 밤 두 사람은 아침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헤어지기가 너무 아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석은 원래 연차를 내기로 한 날이라 쉬는 날이었어요. 오전 10시쯤 재석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재석아, 미안한데 부탁이 하나 있어. 상민 부장님의 목소리였어요. 네, 말씀하세요. 재석은 수연을 힐끗 바라보며 식은땀을 흘렸고 수연도 남편의 목소리를 들으며 온몸이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와이프한테 내 차 좀 빌려줄 수 있어? 상민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병원에 가셔야 하는데 내가 중요한 회의 중이라서 못 빠져나가겠어. 부장님의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역력했죠. 내 집이랑 가까우니까 와이프가 내 차 좀 빌려갈 수 있을까? 지금 집에 계신가요? 재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친구 집에 있다는데 주소 문자로 보낼게. 상민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쉬는 날인데 부장님이 미안해하는 목소리로 말했고 전화가 끝나자 재석은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모텔을 나섰습니다. 재석의 차에 타면서도 긴장감이 가시지 않았어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 재석이 핸들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고 남편의 일 때문에 이런 아슬아슬한 상황까지 만들어지다니 운명의 장난 같았죠. 수연의 집에 도착하자 수연이 급하게 내렸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옷 좀 갈아입고 올게. 수연이 집으로 뛰어 들어갔고 재석은 차 안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혹시 부장님이 집에 있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10분 후 수연이 단정한 옷차림으로 나왔고 재석이 운전석에서 내려 차를 건네주었습니다. 미안해.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서 수연이 차 키를 받으며 죄송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괜찮아. 조심해서 다녀와. 재석이 걱정스럽게 말했고
수연이 재석의 차를 몰고 떠나는 모습을 지켜본 후 재석은 부장님께 연락했습니다. 부장님, 사모님께 차 드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수고 많이 했어. 전화를 끊고 나서도 재석의 가슴은 계속 뛰었습니다. 이런 아슬아슬한 상황을 계속 감당할 수 있을지 불안했어요. 다음 날 출근해서 재석은 부장님과 마주쳤습니다. 극도의 긴장감이 온몸을 감쌌어요. 어제 고마웠어. 상민 부장님이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재석이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거짓말이 들통날까 봐 불안했습니다. 동시에 수연이 자꾸 생각났고 회의 시간에도 집중이 안 되었어요. 점심시간에 혼자 식당에 앉아 있을 때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수연으로부터였어요. 어제 고마웠어. 조심해. 이 짧은 문자였지만 재석의 마음을 뛰게 했고 답장을 보내고 싶었지만 위험할 것 같아 참았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일에 집중할 수 없었고 수연과의 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46살의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죠. 퇴근 후 집에 돌아가서도 마찬가지였고 아내와 아들이 있는 평범한 일상이 갑자기 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다시 새벽 편의점에서 두 사람이 마주쳤습니다. 수연이 또 남편과 싸우고 나온 것이었어요. 또 싸웠어? 재석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요즘 남편이 이상해. 수연의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 있었죠. 상민은 아내가 밤에 나가는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어요. 걱정되네. 너무 자주 나오면 안 될 텐데. 재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알아. 그런데 집에 있으면 답답해서 두 사람은 다시 카페로 갔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모텔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도 새벽에 상민의 전화가 걸려왔고 매번 이런 아슬아슬한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여보, 지금 뭐해? 잠깐 친구 만나고 있어. 수연이 거짓말을 하는 동안 재석은 숨죽이고 있었어요.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일상의 권태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30년 만에 재회가 주는 감정이 너무 강렬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상민 부장님이 재석을 따로 불렀습니다. 사무실 구석진 곳에서 조용히 이야기하자고 했어요. 요즘 우리 와이프가 자주 밤에 나가네. 부장님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재석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내가 본 적 있어? 밤에 편의점 같은 데서 치명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재석은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아니요. 못 봤는데요. 거짓말을 하면서도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려 노력했습니다. 이상해. 요즘 자꾸 친구 만난다고 나가는데 상민의 의심이 점점 깊어지고 있었죠. 그날 저녁, 재석은 급히 수연에게 연락했습니다. 부장님이 의심하고 있어? 조심해야 해. 수연도 남편의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어요. 남편이 내 핸드폰을 확인하려고 해. 수연이 패닉 상태로 말했습니다. 둘 사이에 문자나 통화 기록이 발견되면 큰 일이었죠. 당분간 연락하지 말자. 너무 위험해. 재석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두 사람은 또 편의점에서 마주쳤고 서로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출근길에도 업무 중에도 계속 수연 생각만 났습니다. 부장님의 얼굴을 볼 때마다 들킨 건 아닐까 하는 공포가 밀려왔죠. 수연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남편의 감시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을 텐데. 어느 날 오후 상민 부장님이 재석을 따로 불렀습니다. 재석아, 시간 있으면 커피 한잔 할까? 부장님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심각했어요. 재석은 가슴이 쿵쾅거리며 부장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혹시 들킨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온몸을 감쌌죠.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에 앉자 부장님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너한테 말하기도 좀 그런데 고민이 하나 있어. 상민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고 재석은 숨을 죽이며 부장님을 바라봤습니다. 온몸에 신경이 곤두서 있었어요. 집안일인데 수연이 때문에 요즘 잠을 못 자겠어. 부장님이 커피잔을 돌리며 무겁게 말했습니다.
재석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일이신지 재석이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며칠 전에 내 지인이 그러는 거야. 상민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우리 수연이가 다른 남자랑 같이 있는 걸 봤다고. 그 순간 재석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어요. 정말요? 재석이 놀란 척하며 물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 새벽에 편의점 근처에서 남자랑 같이 걸어가는 걸 봤다는 거야. 상민이 고민스러운 표정으로 말했고 재석은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바로 자신과 수연이 함께 있던 모습을 누군가 본 것이었어요. 그런데 멀리서 본 거라 확실하지 않다고 하더라고. 부장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얼굴을 정확히 본 건 아니라서 그냥 비슷한 사람일 수도 있다고. 재석은 겨우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재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게 문제야. 내 눈으로 직접 본 게 아니니까. 상민이 머리를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섣불리 추궁했다가 오해였으면 부부관계만 더 악화될 테고. 재석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부장님의 고민이 이해되면서도 자신이 바로 그 남자라는 죄책감이 밀려왔죠. 하지만 요즘 수연이 행동을 보면 상민이 깊은 한숨을 쉬며 계속 말했습니다. 뭔가 달라진 게 느껴져. 표정도 예전과 다르고. 어떤 점이 다르신가요? 재석이 물었지만 사실 답을 알고 있었어요. 집에 있을 때도 자꾸 딴 생각하고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상민의 관찰이 너무 정확해서 재석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밤에 자주 나가거든. 친구 만난다고 하면서 부장님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어요. 어젯밤에도 새벽 2시에 나갔다가 아침에 들어왔어. 재석은 그 시간이 자신과 수연이 함께 있던 시간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해? 상민이 재석을 바라보며 진지하게 물었어요. 솔직히 말해봐. 남자로서 어떻게 보여? 재석은 답변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자신이 바로 그 남자인데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글쎄요. 확실한 증거 없이는 재석이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긴 하지. 하지만 의심이 드니까 미치겠어. 상민이 괴로워하며 말했어요. 요즘 와이프를 보면 다른 남자 생각하는 것 같은 표정이야. 그 말이 재석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 피운다는 게 이런 기분인가 봐. 상민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확신이 없으니까 더 괴롭고. 재석은 더 이상 듣기 어려웠습니다. 부장님의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졌고 그 원인이 자신이라는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부장님,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재석이 위로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오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 그랬으면 좋겠어. 상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며칠 더 지켜봐야겠어. 계속 이상하면 부장님이 말을 끝내지 못했지만 재석은 그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일단 오늘은 고마워.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 상민이 재석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당연히 비밀로 하겠습니다. 재석이 답했지만 속으로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카페를 나온 후 재석은 급히 화장실로 달려가 떨리는 손으로 수연에게 연락했습니다. 부장님과의 대화 내용을 그대로 전해야 했어요. 수연아, 큰일 났어. 재석의 목소리에 긴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수연도 재석의 다급한 톤을 느꼈는지 즉시 불안해했어요. 재석은 부장님이 말한 내용을 그대로 전했고 전화 너머 수연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게 들렸습니다. 어떡하지?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고 재석도 마찬가지로 불안했지만 수연을 진정시켜야 했어요. 두 사람 모두 이제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멀리서나마 누군가 그들을 목격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일단 오늘 밤에 만나자. 재석이 말했지만 둘 다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마지막 만남을 가졌습니다. 평소와 다른 동네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수연의 얼굴은 창백했고 재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누군가 우리를 봤을까? 수연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확실하지 않다고 했지만 위험해. 재석이 무겁게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고 서로를 바라보며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당분간 만나지 말자. 수연이 먼저 입을 열었고 재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난 너무 좋았어. 이 시간들 수연이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잊지 못할 거야. 재석이 수연의 손을 마지막으로 잡았어요. 말로는 하지 않았지만 둘 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위험한 만남을 계속할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재석은 수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했고 수연도 돌아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돌아보면 더 아플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두 사람은 각자의 현실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재석은 극도로 조심스럽게 생활했습니다. 부장님과 마주칠 때마다 들킨 건 아닌지 불안했어요. 수연과의 연락도 완전히 끊었습니다. 혹시라도 흔적이 남을까 봐 두려웠거든요. 상민 부장님도 평소보다 예민해 보였습니다. 아내의 행동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재석은 매일이 고문 같았습니다. 언제 들킬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버텨야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부장님이 재석을 불렀습니다. 재석아, 중요한 얘기가 있어. 부장님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재석은 가슴이 쿵쾅거리며 부장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혹시 들킨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지방으로 발령받게 돼서 상민이 예상치 못한 말을 꺼냈습니다. 회사 사정상 부산 지점으로 가야 할 것 같아. 재석은 안도감과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언제쯤 가시는 건가요? 다음 달 초에. 가족들과 함께 이사할 거야. 상민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사실 요즘 집안 분위기가 좀 안 좋아서 환경을 바꿔보려고 해. 재석은 죄책감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자신 때문에 부장님 가정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내 덕분에 일이 많이 수월했어. 상민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고 재석은 더욱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저야말로 부장님께 많이 배웠습니다. 재석이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이사 가는 날 재석은 멀리서 이삿짐차가 서 있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수연의 모습이 잠깐 보였지만 마지막 인사조차 나눌 수 없었어요. 그녀도 재석을 발견했는지 잠시 그쪽을 바라봤지만 곧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렇게 30년 만에 만난 인연이 끝났어요. 짧았지만 강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재석은 승진 소식을 들었습니다. 상민 부장님이 추천해준 덕분이었어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자신을 배신한 후배를 끝까지 챙겨준 셈이었습니다. 1년이 지난 후 재석은 가끔 그 편의점 앞을 지나갔어요. 새벽에 지날 때면 더욱 그랬습니다. 새벽 편의점, 거기서 모든 게 시작됐었지. 혼자만의 추억을 곱씹으며 지나가곤 했습니다. 2년이 지나서야 재석은 가족을 서울로 불러올 수 있었어요. 승진과 함께 상황이 안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내와 아들이 서울로 올라오면서 외로운 기러기 아빠 생활은 끝났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수연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부산에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상민 부장님께 안부 인사를 드렸어요. 재석아, 반갑다. 부산까지 왔구나. 상민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가족들은 어떻게 지내세요? 재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많이 좋아졌어. 환경을 바꾸니까 와이프도 마음이 편해진 것 같고 상민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시 직장도 다니기 시작했어. 오랜만에 생기가 돌더라고. 재석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수연이 행복해한다니 다행이지만 한편으로는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재석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아내와 아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가정 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새벽에 잠이 오지 않을 때면 그때를 떠올렸어요. 30년 만에 재회,
새벽 편의점에서 시작된 위험한 만남. 권태로운 중년의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짧은 일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생각보다 컸어요. 재석은 가끔 그때를 떠올리며 복잡한 감정에 빠졌습니다. 정말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외로움이었을까? 스스로에게 물어봐도 명확한 답은 없었어요. 다만 그 순간만큼은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장님을 배신했다는 죄책감도 평생 따라다닐 것 같았습니다. 좋은 상사였던 분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준 셈이었으니까요. 어디선가 수연도 비슷한 마음일 것입니다. 남편을 속이고 다른 남자와 보낸 그 시간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새벽 편의점에서 시작되어 새벽 카페에서 끝난 그 위험한 인연.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잊을 수는 없는 기억이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다짐하면서도 가끔은 그때의 떨림을 그리워했어요. 그게 중년의 불륜이 남긴 씁쓸한 뒷맛이었습니다.